꼭 그렇게 저한테 망신을 줘야 속이 시원하세요? 동네에서 트럭 타고 다니는 거 아버지밖에 없는 거 아세요? 다른 애들 아버지들은 다 고급 세단에 운전기사까지 딸려 있는데 아버지는 이런 낡은 트럭이나 타고 다니시잖아요. 그래, 안다. 그런데 그게 뭐 어떻다는 거냐? 트럭을 타고 다니는 네 애비가 부끄럽다 이거야. 너는 너 아비가 이 트럭 하나로 우리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는 아냐? 그런데 너는 그런 아버지에게 감사하다는 생각은 못할 망정 부끄럽다고? 그게 네가 지금 아빠한테 할 말이야? 아버지가 트럭 타고 다니는 게 제 탓이에요? 그럼 아버지도 다른 애들 아버지처럼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시지 그러셨어요. 대수도 아버지를 얼마나 부끄러워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놈의 자식이!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사업에 타고난 재주가 있었던 장영호님에게 있어서 일평생 큰 한이 있다면 그건 바로 배우지 못한 서름이었습니다. 한때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어렸을 적에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소를 끌고 밭일을 하러 가던 장영호님은 멋있게 교복을 차려입고 중학교에 가는 친구가 가장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장영호님은 배움에 대한 열망에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속에 있는 말을 해보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공부하고 싶은데 중학교 보내주시면 안 돼요? 제가 학교 갔다 와서 일도 더 열심히 해서 생활에 피해 안 가게 할게요. 부탁드려요. 저 꼭 중학교 가고 싶어요. 그러나 장영호님의 간절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애정이 없으신 건 아니었지만 살림살이가 우선이니 장영호님을 호되게 야단치며 미련을 갖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초등학교도 겨우 졸업했는데 아버지는 없는 살림에도 친구들을 좋아하고 배포가 남달라 씀씀이가 큰 편이라 결국 빚을 져서 모든 전답을 다 빼앗겼습니다. 어머니가 겨우 남의 땅에다가 농사를 지어 입에 풀칠을 하게 되었지만 그런 아버지를 원망할 틈도 없이 장영호님은 매일매일 피곤하게 살았습니다. 대신 옆집에 사는 고등학생 형이 버린 자습서를 몰래 주워다가 밤에 공부를 하곤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배움과 성공에 대한 욕망은 커져갔고 결국 장영호님은 이런 생활이 지겨워 부모님을 등지고 17살에 집을 나와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지긋지긋한 가난이 싫었고 서울에 있는 공장에 취직하면 돈을 모아서 대학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울로 떠나기 전날 장영호님은 동생들에게 제 계획을 넌지시 얘기했습니다. 계획을 들은 동생들은 형 꼭 서울로 가야 해? 우리랑 같이 지내자. 난 형 없으면 잠도 잘 못 자는데. 이제 다 큰 녀석이 웬 형 타령이야. 넌 평생 형하고 같이 살 거야? 형이 열심히 돈 벌어서 대학 가서 훌륭한 사람 되면 너희들 대학 학비도 대주고 그럴 거야. 그러니 너희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야 한다. 알았지? 장영호님은 그렇게 두려움 반, 희망 반을 안고 그동안 야무지게 한 푼 두 푼 빼돌린 돈으로 서울로 갔습니다. 겨우 마련한 차비와 얼마 되지 않은 돈으로 올라간 서울에서 장영호님은 달동네 1칸짜리 작은 월세방을 잡고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공장 일을 구할 때까지 구두 닦기도 했고 장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판에서 힘든 일까지 하며 열심히 돈을 마련했습니다. 머리가 녹슬까봐 밤에는 시간을 쪼개서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공부도 못 마치고 온 장영호님이 서울에서 행복하게 살기란 참 힘들었습니다. 결국 계약의 꿈을 당장은 포기하고 학업은 접었지만 그래도 장사를 하면서 돈을 악착같이 벌고 모아 어느 정도의 기반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장영호님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동생들을 약속대로 챙기기 시작했고
부모님 빚도 갚을 수 있게 되었지만 이미 아버지는 가남으로 저 세상에 가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지긋지긋한 빚에서 해방되었지만 한평생 고생만 한 끝에 지병으로 아버지 뒤를 따랐습니다. 장영호님은 약속대로 셋째 동생까지 대학에 보낸 뒤 이세를 위해 현명한 아내를 맞아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가난한 집 넷째 딸이었고 당시 대학생이었는데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하게 살아서 돈 많은 신랑감을 구하고 있던 찰나 장영호님이 그녀를 신부감으로 맞아들였던 것이었습니다. 처갓집 부모님들은 양반이고 선비 타입이어서 처음에는 못 배운 장영호님을 사위로 탐탁치 않게 생각했지만 장영호님이 어느 정도 자수성가한 사람이고 장사 수완으로 능력을 인정받자 결국 넷째 딸을 내주셨습니다. 아내는 장영호님에게 시집 오자마자 학교를 그만둔 뒤 내조에 힘썼고 그 사이 떡두꺼비 같은 두 아들을 낳아 장영호님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장영호님은 자식이 엄마 머리를 닮아 나름 머리를 장착하고 태어났으니 자신의 능력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이놈들을 많이 배우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 아비가 몸뚱아리가 부서지도록 일을 할 테니까 너희들은 그저 공부만 열심히 해라 알겠지? 그 당시 장영호님의 가족은 서울의 외진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 좀 더 좋은 번잡스러운 동네에서 살았었는데 장영호님이 믿었던 사람들에게 돈을 크게 뜯겨 사업이 휘청거리게 되었습니다. 장영호님은 빚만이라도 안 지려고 가진 애를 쓴 끝에 회사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다시 올라와야 하는 시점에서 아이들은 커가고 있었고 아무래도 총명한 아들들의 교육을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될 것 같아 수중에 있는 돈과 지고 싶지 않았던 빚까지 지며 무리해서 당시에도 학군이 좋다는 강남으로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대학 교수나 큰 기업의 총수 등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장영호님도 모르게 그 위세에 몸이 숙여졌습니다. 당시 장영호님은 트럭 하나로 여기저기를 누비며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는 대부분 고급 승용차가 가득했고 트럭은 거의 없었습니다. 장영호님은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많이 노력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아이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비가 오던 때 장영호님은 하교길에 걸어가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비도 오는데 아들이 우산도 안 쓰고 걸어가길래 장영호님은 아들을 불렀습니다. 현순아, 비도 오는데 우산도 안 가져갔냐? 얼른 와. 아빠가 학원까지 데려다 줄게. 아들은 이런 곳에서 장영호님을 볼 줄 몰랐는지 무척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그러더니 괜찮다고 자기가 알아서 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빗줄기는 점점 더 거칠어져 갔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어떻게 혼자 가겠다는 거야? 얼른 타. 아빠가 태워다 줄게. 학원이 저기 앞 맞지? 그때 아들의 동급생으로 보이는 두 명의 남자애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아들에게 아는 체를 했습니다. 장현순, 너네 아버지셔?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순이랑 같은 반 친구입니다. 그래, 우리 아들 친구들을 여기서 다 만나네. 너희들도 학원 가는 길이냐? 아저씨가 태워다 줄까? 네. 그러면 저희야 감사하죠. 그렇게 해서 장영호님은 아들과 아들의 친구 둘을 태워주었습니다. 장영호님은 그 애들에게 우리 아들이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학교 생활을 잘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역시 좋은 곳에서 자란 애들이라 그런지 나이와 달리 예의가 발랐습니다. 물어보니 아이들의 아버지는 대학 교수나 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우리 현순이 친구들은 나중에 아주 훌륭한 인물들이 되겠구만. 우리 아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큰 인물이 되어야 하는데. 현순이도 공부 열심히 해요. 특히 수학은 우리 반에서 제일 잘해요. 아이들은 장영호님과 잘 대화를 했지만 아들은 뭔가 불만이 있는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렇게 아들과 아들 친구들을 데려다 준 후 아들이 학원을 마치고 집에 왔을 때 아들은 상당히 불만이 있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꼭 그렇게 저한테 망신을 줘야 속이 시원하세요? 동네에서 트럭 타고 다니는 거 아버지밖에 없는 거 아세요? 다른 애들 아버지들은 다 고급 세단에 운전기사까지 딸려 있는데 아버지는 이런 낡은 트럭이나 타고 다니시잖아요. 한마디만 들어도 속내를 알 것 같던 아들의 말에 장영호님은 많이 섭섭했지만 애써 속내를 감추고 나름대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 안다. 그런데 그게 뭐 어떻다는 거냐? 트럭을 타고 다니는 네 애비가 부끄럽다 이거야. 너는 너 아비가 이 트럭 하나로 우리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는 아냐? 그런데 너는 그런 아버지에게 감사하다는 생각은 못할 망정 부끄럽다고? 그게 네가 지금 아빠한테 할 말이야? 아버지가 트럭 타고 다니는 게 제 탓이에요? 그럼 아버지도 다른 애들 아버지처럼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시지 그러셨어요. 대수도 아버지를 얼마나 부끄러워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놈의 자식이! 듣자 하니 장영호님은 홧김에 아들을 밀쳤습니다. 아들은 분이 잔뜩 쌓인 채로 장영호님을 빤히 노려보다가 방으로 휙 들어가며 방문을 세게 닫고 잠가버렸습니다. 아내가 놀라서 현순이가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장영호님은 그냥 자식 좀 살펴달라는 말만 하고 답답한 마음에 혼자 바깥바람을 쐬러 나갔습니다. 장영호님은 전부터 아들이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동네가 수준이 높으니 이해할 수 있었고 아이들 마음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영호님도 어렸을 때 왜 우리 아버지는 근식이네처럼 어엿한 직장도 없고 집의 모든 가산을 다 날린 것인지 그런 아버지를 볼 때마다 원망하곤 했습니다. 절대로 그런 아버지는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자식에게 실망을 받는다는 것만은 자신이나 아버지나 별 다를 게 없다는 생각에 참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들에게 아버지 노릇하기를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장영호님은 그 당시 건강도 좋지 않았지만 여전히 트럭으로 장사를 하며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 많이 노력했고 아내도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틈틈이 식당 일을 하기도 하고 집에 오면 부업을 하면서 한 푼이라도 더 모으고 아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모의 노력을 모르고 자식들은 그저 불평만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집에서 그 부업 좀 안 하면 안 돼요. 부업거리 때문에 집이 얼마나 어지럽고 더러운지 몰라요. 아들은 집이 어지러워 집중할 수 없다고 아들은 불평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대학 나왔잖아요. 좀 사무적인 일 좀 하시라고요. 나도 알아봤지만 그게 참 쉽게 되진 않더구나. 그러지 말고 조금만 참아주렴. 엄마가 이번에 식당에서 다리를 다쳐서 일을 나갈 수 없잖니. 이런 거라도 해야 반찬 값이라도 벌지. 정말 답답하네요. 그러게 엄마는 대학까지 나와서 왜 아버지랑 결혼을 했어요? 더 좋은 잘난 남자 만났으면 엄마도 고생 않고 행복하게 살았을 거잖아요. 정말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두 아들은 자신들의 부모가 얼마나 희생하고 노력하는지는 모르고 그저 부모가 교양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에만 초점을 두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모습에 장영호님은 화가 나다가도 아내가 그런 장영호님을 말렸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리잖아요. 그래도 나중에 크면 우리가 얼마나 자기들 키우려고 많이 힘들었는지 분명 알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 우리가 좀 참읍시다. 비록 자기들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면모가 있었지만 두 아들은 곧잘 공부를 잘해서 버는 돈을 몽땅 교육비로 다 쏟아부은 만큼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결국 첫째 아들은 의대에 들어갔고 둘째 아들은 명문대학교의 경영학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장영호님의 친구들은 어느 누구 하나 뭐라 할 것 없이 장영호님을 자식 농사를 잘 지었다고 부러워했습니다. 야, 그렇게 무리해서 강남으로 가더니 기어이 성공을 했구나. 이제 너는 고생 끝이겠다. 아들들이 아주 끔찍이 효도하겠어. 장영호님은 아들들이 자랑스럽고 기특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런 지식적인 교육보다는 정서적인 가정교육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요. 그저 장영호님은 배움에 대한 한이 깊다 보니 배움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을 몰랐고 배움의 가치는 오로지 성적에 있다고 생각한 것이 큰 오산이었습니다. 어찌 되었든 아들들을 대학에 보내었으니 이번엔 아들들의 비싼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주기 위해서 장영호님과 아내는 더욱더 열심히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을 다 뼈 빠지게 벌어 졸업을 시켜도 장영호님과 아내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의대를 간 첫째 아들이 어느 날 병원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씩씩거리며 들어와 가운을 집어 던지며 말했습니다. 저 개업을 해야겠어요. 힘들게 전문의까지 땄는데 이제 병원을 차려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런저런 비위를 맞춰주면서 일은 밤낮 없이 죽어라 하고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며 병원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내 동기들은 다 개업하고 병원 차려서 편안하게 돈 잘 벌고 있다고요. 어찌되었든 사정이 이러니까 아버지가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식이 해달라는데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줄 수 있는 돈은 병원 개업에 택도 없었지만 그래도 보태주려고 자식 고생시키고 싶지 않은 부모 마음에 결국 전세금을 뺏어 아들에게 주었고 장영호님과 아내는 경기도 변두리의 작은 월세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장영호님도 나이가 들어 이제 예전처럼 장사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한 번 엎어진 사업도 다시 일으키기가 쉽지 않은 상태에서 장영호님은 겨우겨우 벌어먹고만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아내도 하지정맥류를 오랫동안 알아 오래 서 있는 것이 어려웠고 이제 부부가 벌 수 있는 돈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세금 중 조금 남은 것은 일찍 결혼한 둘째 아들 집을 마련하는 데 보태주니 정말 남은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아들들이 성공했으니 효도를 받을 거라고 했지만 장영호님 부부는 남은 것마저 다 털리기만 했습니다. 그 와중에 아내의 건강이 날이 갈수록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장영호님은 행복하게 해주려고 귀하게 자란 아내를 맞아들였지만 사업이 엎어지는 바람에 평생 손에 물기 마를 새 없이 고생만 시켰으니 누구보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내는 병원비 들지 않겠다고 거부했지만 장영호님은 겨우 설득해 아들이 소개한 큰 병원으로 데려갔고 여러 가지 검사 결과 아내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아들도 CT 사진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정도라면 가망이 없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좀 잘 살펴보시지 그러셨어요. 어머니,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지기까지 도대체 뭘 하신 거예요? 아들의 질책에 장영호님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못난 자신을 만나 고생만 하다간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어서 계속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며 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큰아들은 그러자 휙 하고 병실을 나가버렸고 아내는 장영호님에게 아들을 너무 미워하지 말라고 곧 정신 차릴 거라며 부자 사이를 이어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2달도 되지 않아 아내의 상태가 악화돼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너무나 귀한 사람이었던 아내마저 잃고 장영호님은 참 많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 와중에 의사인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그러거나 말거나 엄마 장례식 이후에는 장영호님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아버지도 모르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들 결혼 소식은 처형한테 듣게 되었는데 그때 장영호님은 뒤늦게서야 자신이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 멋대로 여자들을 만나 이제 어엿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들도 각자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었지만 장영호님은 손자들을 제대로 봤던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결혼식도 모르게 하려고 했던 녀석들이 한 번이라도 애비 대접하며 찾아주겠습니까? 며느리들도
얼마나 성정이 사납고 못된 사람들인지 장영호님은 참으로 가슴이 꽉 막힐 것 같았습니다. 명절이 되면 다들 일하느라 바쁘다며 얼굴을 제대로 비춰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바쁘면 손주 얼굴이라도 한번 보러 가겠다고 해도 한사코 거절하는 것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애들 엄마가 불편해해요. 요즘 며느리들 시부모 얼마나 불편해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장영호님은 며느리에게 뭔가를 강요한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들은 장영호님을 보는 것 자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하긴 아들들도 부모를 잘 챙기지 않는데 며느리가 챙겨주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래도 핏줄이 무섭다고 장영호님은 아직도 어릴 적 아들들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아들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고 싶어 장영호님은 첫째 아들의 집으로 갔습니다. 처형이 수첩에 적어준 주소로 아름아름 찾아갔습니다. 배를 누르자마자 쎄한 기운이 감돌면서 며느리가 주저하듯 망설이면서 나오는데 얼굴이 참으로 오만잡상이었습니다. 아버님, 말씀도 없이 여기에 어떻게 오셨어요? 지금 그이도 없는데요. 이따 집에 오지 않겠냐? 오늘은 그냥 우리 손주들도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보고 싶기도 해서 왔다. 손자와 손녀는 이제 겨우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가 겨우 걸어 다닐 쯤이었는데 벌써 이렇게 컸구나 싶었습니다. 장영호님은 동생이 시골에서 보내준 곶감을 아이들에게 주었는데 아이들은 처음 본 곶감을 먹어도 되는 건지 망설이다가 막상 먹으니 맛이 있었는지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맘에 안 든다는 듯 계속 주위를 서성거리다가 그걸 보더니 모두 빼앗았습니다. 남이 주는 거 함부로 받아먹으면 안 된다고 엄마가 그랬지? 백화점에서 알도 크고 더 좋은 거 사줄 때는 쳐다도 안 보더니만 뭘 이런 걸 먹어. 아가, 곶감이라 괜찮다. 몸에 나쁜 거 넣은 것도 아니고 잘 익은 곶감을 정성껏 매달아 말려놓은 거다. 됐고요. 아버님, 이런 거 먹으면 애들 입맛만 버려요. 아이는 제가 주는 거 외에는 절대 안 먹는다고요. 아버님도 여기 계시는 동안은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며 홀연히 방으로 사라졌습니다. 장영호님은 혼자 멀뚱히 방 안에 갇혀 있다가 피곤함이 몰려와 꾸벅꾸벅 졸아 눈을 붙였습니다. 그러다 정신을 들고 일어나니 밤 11시가 다 되었는데 밖이 소란스러운 걸 보니 아들이 퇴근한 모양이었습니다. 녀석은 아버지를 보고도 그다지 반가워하는 눈치가 아니었고 불편해 보였습니다. 장영호님은 오랜만에 만난 아들과 술 한 잔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아들은 참으로 냉정하게 대했습니다. 연락을 하고 오셨어야죠, 아버지. 기왕 오신 거 먼 길 올라오셨으니 내일 빨리 가시려면 오늘은 얼른 주무시는 게 좋겠네요. 내일 일찍 제가 출근하면서 아버지 터미널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라는 말만 남기고는 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아 있으려니 뭔가 쓸쓸했습니다. 하룻밤을 억지로 겨우 청한 뒤 장영호님은 새벽에 몰래 집을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나갔는데도 아들 녀석은 아버지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는지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러움을 꾹 눌러 참으며 다음날 장영호님은 이번에는 둘째 아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계속 헤매다가 저녁 즈음이 돼서 도착했는데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그 누구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왜 빈집인가 싶어서 장영호님은 큰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모르셨어요? 그 녀석 미국으로 이민 간 지 꽤 됐는데요. 그러니까 왜 사서 고생을 하세요? 그냥 얌전히 댁으로 가셨으면 이 꼴 저 꼴 안 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꾸 저희를 이렇게 만드시네요. 저희 좀 그냥 편히 살게 두면 안 돼요? 예나 지금이나 정말 부담 주시는 방법도 다양하시네요. 분명 아내의 장례식에는 참석해서 보조금과 보험금까지 다 나누어 가져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민을 간다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장영호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장영호님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집은 너무나 황량하고 넓기만 했습니다. 기껏해야 10평 조금 되는 좁은 집인데도 혼자라는 게 참 싫을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장영호님은 강하게 살아야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면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는데 그날은 너무나 처참한 기분이 들어서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습니다. 술에 취해 잠에 들었을 때 장영호님은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했던 꿈속에서나마 아내를 보았습니다. 당신, 내가 없다고 그렇게 풀이 죽어 있으면 어떡해요? 내가 이렇게 당신 생각 때문에 죽어서도 편하게 눈을 감지 못할 것 같았어요. 우리 여보, 그동안 고생만 많이 했던 거 얘가 얼마나 안쓰러웠는지 몰라요. 난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저 당신만 있으면 되는데 왜 날 두고 먼저 떠난 거야? 나도 당신 곁으로 데려가 줘. 두 녀석들 봤지? 남들 다 잘 키웠다 했지만 정작 알맹이를 보니 자식 농사 헛지었더라. 이 세상을 살 의미가 없어. 약한 말 좀 하지 말아요. 장영호님은 아내의 마지막 부탁을 들으며 어떻게든 잘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지켜줄 테니 당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똑똑히 들어요. 꼭 눈을 떠서도 기억해야 해요. 알겠죠? 아내는 장영호님에게 숫자 6개가 적힌 종이를 보여줬습니다. 다년간의 장사로 기억력만은 뛰어났던 장영호님은 꿈에서 깨어난 후에도 아내가 알려준 숫자들을 선명히 기억했습니다. 장영호님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숫자들을 종이에 옮겨 적었고 집 앞 편의점으로 바로 나갔습니다. 여기 복권 좀 줘요. 내 수중에 있는 돈이 딱 1,000원인데 1,000원어치만 줘요. 장영호님은 아내가 제게 준 번호들을 적은 복권을 받았고 그 일주일은 참으로 길고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당첨되지 않더라도 일주일 동안의 희망을 산 것이니 괜찮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대수롭지 않게 채널을 돌리다가 마침 방송에서 복권 당첨 번호가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장영호님이 1등에 당첨되었습니다. 장영호님은 복권을 가슴에 끌어안고 펑펑 눈물을 쏟았고 아내가 준 뜻밖의 선물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다음 날 떨리는 손으로 복권을 허리춤에 차고 서울에 가서 당첨금을 입금받았습니다. 세금을 다 내고도 35억이라는 큰 돈이 장영호님에게 넘어왔습니다. 은행 직원들은 지점장까지 나와 장영호님에게 깍듯하게 인사를 하며 허름한 몰골에도 불구하고 VIP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황혼의 나이에 뜻밖의 아내가 준 행운으로 장영호님에게 인생 역전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000원 한 장도 아까워서 마음껏 쓰지 못했던 장영호님은 갑자기 큰 돈이 생기니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이 돈으로 뭘 할까 고민하다가 당시 집값이 오르기 전이었기에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며 서울의 낡은 빌라들과 땅들을 사들였습니다. 자신도 거주하고 나머지는 월세를 주며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장영호님이 서울에 올라왔다는 소식을 듣고도 허름한 빌라에 살아서 그런지 자식들은 그를 한 번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간간히 자식들에게 연락을 해도 좋지 않은 소리만 듣게 되니 장영호님도 자연스럽게 발길을 끊게 되었습니다. 부자 사이에 핏줄을 빼면 인연이 끊긴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소모만 무성했던 재개발로 이내 장영호님은 많은 돈을 보상받아 100억쯤 되는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돈이 돈을 번다고 로또로 대박친 것에 그치지 않고 투자를 해서 돈을 불리니 노후 걱정은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그림같이 멋진 집을 사고 뒤늦게나마 꾸미고 취미생활도 하고 운동도 하며 건강도 챙겼습니다. 돈이 있다 보니 마음 맞는 친구들도 많이 생겨 심심할 틈이 없었고
비싼 차를 끌고 좋은 집에 산다고 하니 젊은 여자들도 다가와 늙은 장영호님에게 오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장영호님은 젊고 아름다운 여자들 틈에서도 이미 저 세상 간 아내가 그리웠습니다. 돈이 있으니 여러 가지 기회가 많긴 했지만 가장 행복했던 때는 단칸방에서 오랜만에 보너스를 받아 돼지고기를 구워 먹었을 때였습니다. 6살, 4살쯤 되었던 아들들의 재롱을 보면서 장영호님은 그때가 가족과 함께하는 진정한 행복의 순간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그때만큼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장영호님은 문득 아들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미워서 다신 안 볼 것 같았지만 그래도 아들이라는 핏줄에 미련이 남았습니다. 아들에게 환영받으려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지니고 가면 되었겠지만 일부러 전에 입던 허름한 옷을 입고 첫째 아들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황당해하며 팔짱을 낀 채로 기막힌 듯 장영호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야? 아버님 잠잠하시다가 또 오셨는데 빨리 와서 당신이 해결해. 진짜 가지가지 한다니까. 장영호님은 더 큰 소리로 작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둘째야, 너 미국에서 왔다는 소리 들었다. 지금 당장 큰형네로 와라. 내가 할 말이 있으니까. 안 오면 내가 아주 후회하게 해줄 테니까 뒤탈 없으려면 이것저것 붙이지 말고 순순히 오는 게 좋을 거다. 며느리는 장영호님이 하도 당당하니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며 위아래로 훑어보았지만 장영호님은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소환의 아들들은 무슨 일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거의 처음으로 아들들을 이렇게 소환하게 되었는데 장영호님은 아들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장영호님은 두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도 알겠지만 내가 지금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 내가 너희들 이만큼 살게 하기 위해 젊은 날 많은 고생을 했다는 것은 너희도 알겠지. 그러니 생활비를 좀 줬으면 좋겠구나. 많이는 바라지 않을 테니 각자 100만 원씩만 말이다. 장영호님은 만약 아들들이 100만 원씩을 준다면 그들에게 건물을 하나 증여할 생각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시가로 30억이 훨씬 넘는 수준이었고 장영호님이 죽은 뒤에는 전 재산을 상속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영호님이 100만 원을 요구하자 아들들은 매우 황당해했습니다. 제가 요즘 얼마나 힘들게 지내는지 아세요? 안 그래도 병원 안 돼서 가뜩이나 힘든데 제가 여유가 안 돼요. 제발 좀 어이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얼른 가세요. 신경 사나우니까. 저 이번에 애 엄마랑 이혼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재산 분할에 양육비까지 나갈 것 투성인데 어떻게 그렇게 큰 금액을 들여요. 정 먹고 살기 힘드시면 제가 아는 친구가 용역 인사 일을 하고 있는데 경비 일이라도 소개시켜드려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문제는 장남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형이 그동안 의대 가면서 의대 등록금이며 개원하는 데 든 돈까지 형이 집에 있는 돈을 얼마나 많이 가져다 썼는지 아시잖아요. 뭐야? 이 자식이 갑자기 왜 화살이 나한테 날라와? 야, 나는 그래도 공부를 잘했지만 너는 돌머리여서 너한테 들어간 과외비가 얼마였는데? 게다가 너 사수하는 동안 학원비까지 합하면 내 의대 등록금보다 더 들어갔어. 양심이 있으면 경비일 운운하기 전에 단돈 10만 원이라도 내는 시용이라도 좀 해라. 알겠냐? 첫째와 둘째는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잠잠히 있다 나타난 다 장영호님 탓으로 돌리고 두 사람은 서로를 헐뜯기 바빴습니다. 장영호님은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기 사정만 이야기하고 장영호님이 어떻게 지내는지조차 관심이 없었습니다. 장영호님은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었지만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없는 형편에 무리하게 자식 교육에 돈 쓰지 말고 그 돈으로 아내와 행복하게 지낼 걸 하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이제 아들들에게는 더 이상 희망도 기대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련을 두는 것조차 사치였습니다. 그 이후로 장영호님은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아이들을 찾아갔습니다.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우연히 알게 된 아이들이었는데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은 어찌나 성격이 밝은지 기특하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한부모 가정이나 할머니와만 함께 사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성격이 어두운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작은 도움에도 충분히 감사를 표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 아이들에게 공부도 가르쳐주고 밥도 챙겨주었으며 장영호 님도 그 교회에 나가면서 아이들을 챙겼습니다. 그는 문제집을 몇 개 사주고 상품을 사준 것밖에 없었는데 그런 장영호 님에게 고맙다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편지를 써준 것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언제나 저희에게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커서 할아버지에게 꼭 은혜를 갚을게요. 장영호 님은 그 이후로 아예 교회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젊은 날 힘들게 키운 두 아들에게 외면을 당했지만 이 아이들은 아주 작은 도움만으로도 감사를 표하면서 장영호님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학비는 물론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왔습니다. 공부를 잘하지만 집에 돈이 없어서 대학 등록이 어려워 포기하려던 한 여학생에게는 4년간의 등록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여학생은 정말 고맙다며 장영호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한테 대학은 사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 포기하고 그냥 공장 들어갈까 싶었는데 할아버지는 저한테 정말 은인 같은 분이세요. 넌 인성은 됐으니 이젠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렴. 나한테 은혜를 갚지 않아도 돼. 오히려 다음에 너처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친구에게 은혜를 되돌려줬으면 좋겠구나. 장영호님은 금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비롯해 어린이들을 도왔습니다. 겨울이 되면 집에 보일러를 고쳐주기도 하고 쌀이나 반찬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러다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뜯길 거라고 말했지만 다행스럽게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져서 좋다는 것은 사람을 알아보고 판단력이 저 같은 경우는 또렷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장영호님의 소식이 동네 여기저기에 퍼지면서 한 기자가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장영호님은 한사코 인터뷰를 거절했지만 기자가 간곡하게 요청해 어쩔 수 없이 승낙했습니다. 기자가 말했습니다. 이런 선행은 나눌수록 세상이 더욱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이 세상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널리 퍼진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선뜻 도움을 펼칠 거예요. 장영호님은 그 말에 인터뷰를 승낙했습니다. 기사가 널리 퍼지자 오래 끊겼던 사람들도 저에게 연락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얼떨떨하기는 했지만 장영호님은 자신의 이야기에 감명을 받고 월급에서 조금씩 저축해 어려운 이웃을 돕게 됐다는 사람들의 사연과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봉사를 시작했다는 대학생의 사연 등을 보며 나눔이 퍼질수록 세상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음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날카로운 목소리로만 대했던 사람들이 생전 처음으로 다정한 목소리로 장영호님을 애타게 불렀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연락을 안 받으셨어요?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그동안 저한테 서운한 게 많으셨죠? 이번에 아버지 생신도 다가오고 칠순이시기도 해서 저희가 챙겨드리려고 연락드렸어요. 니들은 아직도 내 나이가 몇인지도 모르냐? 내가 칠순 지난 지가 언젠데 하늘 날아간 네 엄마랑 헷갈린 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일 없으니 전화 끊자. 그렇게 간단히 말을 한 뒤 전화를 끊었지만 그 후로 바로 첫째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동생한테 들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섭섭하죠. 어쨌든 생신은 맞으시잖아요. 저희가 여태 잘 못 챙겨드렸으니까 이번에 제대로 한 방에 푸실 만큼 근사한 곳으로 예약해 놓을 테니까 기분 푸세요. 오랜만에 손주들 얼굴도 보시고 그러면 좋잖아요. 갑자기 왜 이 녀석들이 안 하던 짓을 하는 것인지
장영호님은 의아했습니다. 인터뷰가 기사화된 다음에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기사에 장영호님이 백억대의 자산가라는 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쩐지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갑자기 연락을 하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들들은 장영호님이 자산가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뭔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연락을 한 것이었습니다. 돌이켜봐도 괘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가진 것을 알아야만 아버지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설마 하는 생각에 일단 아들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들도 예전과는 다르게 장영호님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게 보였습니다. 자, 얘들아, 우리 할아버지께 인사드려야지. 큰절 한번 올리자. 할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영준아, 너도 얼른 할아버지께 절 올려. 저번에 엄마가 알려줬잖아. 며느리들은 각자의 자식들을 앞세워 어떻게든 장영호님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예전에는 시큰둥하게 대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든 장영호님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아들들도 술을 올리고 비위를 맞추려 애썼습니다. 이전에 이런 모습을 단 한 번이라도 보여줬다면 참 좋았을 텐데 이제야 이렇게 접근한다는 것을 알게 되니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이 눈치를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돈 없다고 저희에게 생활비 달라고 하시더니 솔직히 말하면 이미 너희 인성은 내가 알아봤지만 혹시 몰라서 그래도 자식이기에 너희를 좀 시험해보고 어찌 보면 너희에게 주는 내 마지막 기회였지. 내가 그동안 아비 노릇하려고 참 많이 했었는데 너희가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더 이상 할 말이 없구나. 아버지도 참 저희가 그때는 다들 어려워서 그랬어요. 이해 좀 해주세요. 그때만 해도 병원 진짜 문 닫을 뻔한 위기였고 둘째도 그때 이혼한다 뭐다 해서 속 시끄러웠대요. 그래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많이 속상하셨겠지만 한 번만 이해해 주세요. 저희가 그만큼 앞으로 잘 해드릴게요. 얘들아, 얼른 와서 할아버지 생신 축하 노래 불러드리자. 아버지 초에 불 붙일게요.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까지 모두 모여서 행복한 생일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장영호님은 예전부터 이런 자리를 꼭 한 번 만들고 싶었지만 다들 바쁘다고 하며 아버지 말을 귓등으로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과연 자식들이 진심으로 마음이 바뀐 것인지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행이구나. 내가 네 엄마 덕분에 큰 돈을 만질 수 있었지. 그런데 살아보니 돈보다 중요한 게 바로 가족이었어. 가족끼리 서로 아끼면서 사는 거. 그게 바로 행복이더라고. 당연하죠. 가족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저도 그동안 많이 반성했어요. 아버지가 저희한테 어떻게 하셨는데 그동안 너무 무심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아버지. 저도 저 한 몸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형님이랑 아버지랑 같이 모여 있으니까 오랜만에 아버지 정도 느낄 수 있고 너무 좋아요.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사탕발림으로 장영호님에게 다가왔지만 장영호님은 속내를 숨기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 너희가 이걸 알아서 다행이구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족끼리 정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어찌나 힘든 것인지 깨달았구나. 그래서 나는 앞으로 내 전 재산을 죽기 전에 모두 사회에 환원할 생각이다. 사실 운이 좋아서 얻은 거지. 불로소득이라는 게 가진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었다. 이 돈을 뜻깊게 쓰고 나는 빈손으로 떠날 생각이다. 거기에 너희도 동의할 수 있지? 아버지, 그런 생각을 갑자기 하셨다니 저희랑 상의 한마디 없이. 너희랑 상의할 문제냐? 이건 오로지 내 운으로 이룬 내 재산인데 너희도 내 뜻을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렇게 가족끼리 의지하면서 살자꾸나.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모두 꿀먹은 벙어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영호님에게 잘 보이려고 호들갑을 떨던 때는 언제고 갑자기 찬물을 끼얹은 분위기가 되니 장영호님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장영호님은 정말로
아들 부부들에게 아무런 돈도 주지 않고 떠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이기에 조금이라도 챙겨주고 싶은 게 당연한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들은 동의하는 것인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영호님은 집에 돌아온 후 3일 뒤 큰아들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솔직히 아버지를 정말 많이 원망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원망스러운 날이 없네요. 저 그저 이름만 의사지. 사실 병원 장사 안 돼서 매출 적자 난 지 오래예요. 제 사정 아시면 저 좀 도와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너 대학 등록금이며 개원할 때도 내가 안 도와준 게 있냐? 게다가 너 개원 후에 빚 생겨서 네 엄마한테 몰래 말하고 돈 받아간 것도 다 알고 있다. 네 엄마 그렇게 떠나고 나서 내가 그 빚까지 온전히 갚느라 얼마나 고생한지는 알고나 있냐? 네, 죄송합니다. 아버지, 그런데 못난 자식놈 한 번만 좀 도와주시면 좋잖아요. 둘째도 애들 유학비 때문에 허덕이고 있어요. 니들이 단 한 번만이라도 부모를 생각해줬다면, 작은 성이라도 보였다면 이러진 않았을 거다. 니들도 지금 자식을 키우고 있으니 곧 알게 되겠지? 아무리 내리사랑이라고 해도 돌아오는 것이 없다면 그 사랑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이다. 장영호님은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화를 받았고, 그 중에는 돈을 빌려줄 수 있냐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장영호님은 그런 전화는 모두 정중하게 거절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안하다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녀석들은 달랐습니다. 그 후에도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종종 전화를 했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문자 메시지까지 보냈는데, 결국 결론은 돈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아쉬운 형편이라며 장영호님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밖에서 천사 할아버지라는 소리를 들어봤자 자식들에게는 돈줄로밖에 비춰지지 않는 현실이 참 많이 씁쓸했습니다. 이런 고민을 장로님께 털어놓았는데 장로님도 공감했습니다. 사실 저도 한때는 돈 꽤나 많이 만졌습니다. 내가 그때 강남이랑 여의도에 땅을 좀 사놓은 게 있었는데 그걸로 돈방석에 앉았지. 자식들도 그렇게 효녀가 없었어요. 어디 여행을 갔다 오면 귀하다는 걸 사오고 내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며느리들이 앞 다투어서 나를 간호하곤 했어. 그래서 내가 그게 기특하고 고마워서 나한테 남은 걸 다 털어줬지. 그러니까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귀신같이 그 뒤로는 나에게 연락을 끊더라고. 매년 넘치게 받았던 생일상이었는데 이젠 생일에 전화 한 통 받기도 힘들어. 사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 사람의 본성은 가족에게도 예외가 없어. 그러니 자식들에게 미리 전 재산 다 주고 그러지 말아요. 내가 마지막으로 자존심을 지키고 싶다면 내 주머니를 따로 가지고 있어야 돼. 장로님의 말은 틀린 게 하나 없었습니다. 장영호님은 다시 한번 마음을 정리하며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요즘 장영호님은 가지고 있는 건물을 관리하고 교회에 나가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후원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훌쩍 커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는 것을 보면 참 감개무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의 아이들은 어버이날이 되면 꼭 장영호님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곤 했습니다. 정성껏 한자 한자씩 쓴 편지를 보면 그래도 좋은 인생을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비록 자식복이 없다고 해서 인복까지 없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장영호님이 대학 등록금을 내줬던 여학생은 이제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고 감사하다며 장영호님에게 네일을 선물해 줬습니다. 아들에게도 받지 못한 그네의 한 벌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마음씨가 참 따뜻하고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평생의 은인으로 생각하며 모시겠다고 하는 그 여학생을 보며 장영호님은 부모에게서 큰 도움을 받지 못해도
자신이 힘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아내도 장영호 님이 이렇게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참 좋아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부쩍 아내 생각이 자주 났습니다. 이런 여유를 아내와 함께 나눴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들은 장영호 님이 자신들을 돕지 않고 지내는 것에 대해 어머니가 알면 얼마나 슬퍼하시겠냐고 말했지만 장영호 님은 오히려 아내라면 아이들을 질책하고 자신을 원망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아들들을 외면하면서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장영호 님은 아들들보다는 진심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도와주겠다는 결심을 계속해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장영호 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돈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아들들이 너무 괘씸합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